항상 이런 조바심에 고점에서 잡는 게 문제예요. 오를 대로 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보다 훨씬 오른 거.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남아도 차익이 많지가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면 직격탄을 맞더라. 그래서 이제 노도강의 그 영끌에서 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경매 많이 넘어오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말아라. 한 단계 낮춰라. 내 전재산을 끌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낮춰서 차라리 종잣돈을 모아서 다른 거 투자할 수 있는 그 종잣돈을 만들어 놓자.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거래량이 많고 언론에서 오른다 할 때 들어가는 분들이 항상 끝이 안 좋더라.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를 좀 사야 될지 뭐 네. 지금 살지 말지 이런 얘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8월 초인데 네. 이 8월 달의 버전으로 봤을 때 지금도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 좋은 시절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럼요. 그 무주택자들은 가급적 빨리 사는 게 맞는데 이제 다만 이제 이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미 많이 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덜 오른 지역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하고는 다 비조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조정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산이 있으면 그거를 너무 한 번에 하나의 자산에 몰인하지 마시고 한 채를 사고 1년 있다가 한 채를 더 사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략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한 채를 사고 1년 후에 한 채를 더 사고 또 거주를 안 해도 되니 보유만 해도 되니 그리고 이제 3년 이내만 이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팔고 팔고 신규 주택도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니까 두 개가 다 비과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익이 어느 정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돼서 내가 원하는 집을 한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징검다리 전략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청약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가점이 높은 근데 이제 청약이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 청약을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서울보다는 수도권 쪽에 그런 청약 기회들은 굉장히 많아요. 가점이 높지 않더라도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어떨지. 그 추첨제를 노리는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네. 왠지 추첨은 또 될 것 네, 같기도 네네. 하니까. 근데 이게 또 경쟁률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추첨제 쪽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아니요, 않아요. 저 추천하고 실제로 저도 청약에 많이 당첨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려서 당첨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약간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첨제도? 네, 네. 전략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청약은 이제 많이 해야 돼요. 네. 일단은 많이 해야지 또 가능성 높인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긴가민가 투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좋다고 하는 요번에 그 동탄 롯데캐슬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건 누구나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네. 300만 대 1이니까. 근데 그렇게 아니고 이제 경쟁률이 한 10대 1, 뭐 8대 1 요거는 사실은 내가 그 이론적으로 보면 10번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러니까 한 자리 미만 10대 1 이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지역들만 전략적으로 노리면은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재당첨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첨되고 또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또 하면은 또 많이 당첨되는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이제 청약을 노리는 가점에 따라서 청약을 노리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은 이제 전세 끼고 사는 전략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미리 사놓고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누는 전략. 또 무주택자 세대들 중에 혼인을 안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혼인 전 1세대 2주택을 활용한 전략. 각각 한 채씩 샀다가 5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 적용 받거든요. 근데 그게 또 10년으로 늘어난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마 늘려주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반대인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혼인 신고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10년으로 늘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지금 정부 정책도 뭐냐면 혼인 신고를 그래도 빨리 해서 애들을 낳고 해야 되는데 혼인을 하게 되면 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주택만 있어도 3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8%올 뛰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각각일 경우 어때요? 각각일 때는 내가 두 개를 갖고 있고 또 상대방도 두 개가 갖고 그럼 총 네 채가 일반세율인 거야 취득세가. 그럼 누가 혼인 신고하겠냐고요. 그죠? 취득세가 또 없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그 혼인은 신고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근데 지금 정책은 자꾸 계속 엇받자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혼인 신고를 하지 말라는 식의 어떤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도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봐요. 사실 이 집 개수를 가지고 뭔가 규제를 하는 거 자체가 그렇죠. 좀 안 맞죠. 네. 맞아요. 금액으로 네. 하면 모를까. 맞아요. 아예 맞습니다. 그냥 네. 총액이 뭐 얼마 넘으면 그렇죠. 뭐 네. 한다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부작용들이 있는 변칙 플레이를 어떻게 그렇죠. 하려고 맞습니다. 이제 막 미혼부로 막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빨리 좀 네. 바뀌었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네. 많이 그- 꼬였습니다. 네, 맞아요. 많이 꼬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이나 이제 내가 1주택인데 뭐 예전에 뭐 싼 거 사놔서 이제 갈아타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안 오른 동네보다는 막 올라가고 있는 네네. 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런데
데가 네. 보통은 또 가고 싶은 동네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 심리가 막 절로 막 쏠리는데 이걸 음. 억지로 끊고라도 안 오른 데를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경험이 네. 오래 쌓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틈새 시장 같은 거를 많이 발굴하고 발견하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뭐 실패한 것도 있지만 뭐 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시시한 거죠 이런 것들이. 네.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그렇게 단번에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심리적으로 그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좀 절충해서 조금 이제 그거보다 약간 낮게 하고 남는 차익을 좀 더 다른 데 투자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거주를 만족하는 데 위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적정선에서 사고 남는 돈을 조금 다르게 굴려보는 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하거든요. 왜냐면은 투자를 해본 사람이 안다고 한번 해보면 또 계속 하게 되고 또 이 재미를 알게 돼요. 근데 네. 이제 너무 한 번에 이제 올인해서 집을 사게 되면은 이제 투자할 여력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동안 대출 받고 끝난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대출 비율을 조금 낮춰서 조금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서 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리하지 말라는 네. 얘기를 들으면 네. 사실 그 무리가 어떤 수준이냐 이거에 네.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정부에서 딱 정해준 게 맞는 것 같아요. DSR 40%. 그렇죠. 예, 그다음에 LTV 뭐 40% 60% 다주택자 60%요 정도. 근데 저는 좀 더 보수적인 한 절반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억 정도면 한 5억 정도 대출 받을 정도. 예, 그 정도. 아니면 40% 그러니까 10억이면 한 6억은 내 돈이 있어야 된다. 네. 6억 정도는 40. 그다음에 40%는 대출을 받으셔도 된다. 그럼 만약에 내 7억이 있다. 그러면 6억 정도로 40% 대출 받고 그러면 나머지 1억을 또 다른 거 투자하자. 이런 주의인 거죠. 네. 7억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막 풀려서 뭐 10억짜리 사는 게 아니라 내 현금이 7억 있다 그러면 6억 정도로 사고 남는 1억 정도로 종잣돈 굴릴 거를 한 번에 해서 왜냐면 대출을요 투자를 불려서 갚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잣돈이. 네. 근데 이거를 종잣돈 없이 다 쏟아 부으면 키울 자금이 없는 거예요 종잣돈이. 네. 그러면 대출 갚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40% 정도 하고 남는 돈은 이제 투자로 불려서 대출을 갚자. 이 돈을 불려서 대출을 갚아버리면 더 빨리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근데 이제 처음 집 사거나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집 사본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네. 딱 1억만 더 있으면은 동네가 바뀌고 1억만 더 있으면 평수가 바뀌는데 연식도 그쵸. 바뀌고. 그쵸. 근데 여기서 이걸 뚝을 떼가지고 네. 33평 갈 걸 25평 가라? 이거 쉽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저는 조금 그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 대한 어떤 그 너무 네. 좀 퀄리티를 그렇죠. 포기해라. 좀 특별하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거를 맥시멈으로 대출을 받으면 투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투자 돈을 좀 남겨놓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투자를 잘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 네. 투자금 1억도 날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맞는 말씀인 게 만약 내가 그럴 자신 없다. 그럼 맥시멈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네. 이제 뭔가 내가 좀 투자할 뜻이 있고 한번 그런 의도가 있다, 의향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제 방법도 나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재개발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요즘에 다들 뭐 재건축 끝났다 네, 이런 네. 얘기들 계속 들리니까 공사비도 너무 비싸고 하다 네. 보니까 근데 재건축이 정말 끝난 건지 네, 아니면 네. 뭐 재건축도 어떤 앞으로 기회가 올 건지 아,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갖고 있는데 저도 후회합니다. 음. 왜냐면 워낙 말이 많고 되게 지지부진한 거 이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아예 차라리 이 돈으로 신축 살 걸 이런 생각이 있고 오히려 신축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후회하는데 한편으로는 재건축이라는 건 또 다른 신축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뭐 지금 뭐 팔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미 선택한 거니까 어쨌든 뭐 투자자는 선택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니까 갖고 있어야죠.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돈이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추가 분담금이 다 낼 여력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그래도 좀 갈 거라고 보고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이제 지어질 거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시간이 이제 걸리겠지만 근데 이제 상계 주공이나 뭐 이런 쪽은 이번에 집값이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멘붕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돈이 없으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늦춰질 수 있다. 또 네. 요새 뭐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왔지만 사실 그것도 좀 모르겠는 게 거기에 뭐 상가들도 많고 또 비대위도 있고 서로 막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러면 아까 재개발과 똑같이 그런 말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늦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사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도 여전히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또 잘 해결이 될까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분양가 상한제
이제 물론 당첨되시는 그렇죠. 분들은 좋은 네. 거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재건축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시거나 그냥 마음 비우고 저처럼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한 뭐 10년 보겠다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안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재건축에 올인하겠다. 뭐 저는- 재개발에 올인한다. 이런 저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런 절대 건 반대다. 반대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투자를 오래 한 거 중에서 뭐가 좋냐면 빈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력이 쌓이고 마인드가 정립이 돼요. 근데 재건축을 하나를 사면은 10년, 20년 묶여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투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파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력이 늘어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빈도수를 늘리는 투자를 젊을 때일수록 많이 하시는 게 유리하다. 한 20억 넘는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한 네. 채만 사서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냥 초보자랑 거의 똑같은 똑같죠. 수준에 네, 그렇죠. 그냥 뭐 세금만 내봤지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만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빈도를 늘린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집을 살려고 하면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어떤 뭐 개념도 쌓아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빈도를 늘리고 싶은데 네네.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네네네. 쪼개서 사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념 잡기도 중요하고 네네.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랑 막 그 네. 모노폴리도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건물주 마블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부루마블 아, 같은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런 것도 만드시는 거 보면 결국에 이제 어떻게 네. 가르쳐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걸 좀 쉽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좀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제 개념을 얘기를 해주고 또 물어보고 이런 게임을 통해서도 이제 알려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 모노폴리라든가 부루마블이 이제 경제 게임을 알려주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계속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내가 산 거 이제 같이 보여주러 다니고 임장 다니고 이런 게 또 어떻게 산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애들은 약간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어른들 어른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공부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아. 소액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했던 아파트가 진천에 있는 진천 동일 하이빌이라는 아파트예요. 네. 근데 이게 28평인데 2년 전에 제가 분양을 받은 건데 이제 2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가 2억이었어요. 28평이 2억이에요. 진천 혁신 그 충북 혁신 도시에. 네. 근데 요번에 전세를 맞췄거든요. 음. 전세가 2억이에요. 그럼 제 돈은 회수가 다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4천만 원 투자했는데 회수가 다 된 거거든요. 전세를 실제 맞췄거든요. 2억에.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전세가가 한 2억 4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음. 매매가는 한 지금 한 3억 정도 해요. 네. 그럼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2021년도 말에 이제 분양을 했던 아파트인데 근데 그때가 시기가 어땠냐면 서울이 굉장히 다 오를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서울만 이제 다 쳐다봤을 때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역발상으로 2억이면 사실 미칠 게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진천이긴 네. 하지만 네. 충북 혁신도긴 하지만 사실 2천만 원이면 사실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금을 다 회수했고 1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전혀 뭐 미친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투자가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런 식의 투자를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매년 충분히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돈이 없었으니까 저도 돈이 없었으니까 한 푼도 없었으니까 소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빌라를 했던 거고 그런 식으로 돈을 자산을 불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물론 뭐 제가 막 대단한 막 그런 거 막 뭐 재벌급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나름 무이푼으로 시작해서 나름 그래도 뭐 꾸준히 성장을 한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때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데는 여전히 존재한다. 근데 물론 이런 소액 투자가 또 위험할 수 있을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액 투자를 실패를 하면은 어떠냐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2천만 원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더 깨달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도수를 자꾸 늘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투자의 핵펀치를 날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잽을 계속 날리다 보면 핵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의미가 계속 이런 빈도수를 높이다 보면은 조금씩 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를 계속 찾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소액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도. 네.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도 저도 뭐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있고 또 여러 채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에 대해서 월세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소액 투자는 꾸준히 감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또 돈이 적고 네. 근데 이제 뭐 레버리지는 써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야겠다. 네네. 근데 이제 지방에 가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또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조심해야 될 게 진천 같은 경우에는 네. 지방이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충북 혁신도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용어 자체를 준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사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뭐 먼 지방이라고 네. 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런 데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안도 사실은 GTX-C가 연결이 되면 거의 준수도권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그다음에 뭐 춘천도 만약에 GTX-B가 연결이 되면 거기도 준수도권이죠. 물론 네. 이제 그 거리는 멀지만은 이제 교통 때문에 이제 서울과 가까워지니까 이제 요런 데까지는 괜찮다. 네, 네. 이런 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뭐 저 먼 뭐 지방 뭐 네. 소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데 준수도권까지는 여전히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잘 발굴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2천을 잃어도 된다라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좀 자금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2천만 원 모았어요. 네. 이걸로 그 전재산이다. 내가 이걸 분양권을 샀어. 근데 여기서 뭐 음. 전세가 빠진다거나 하면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네.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거죠. 제 생각은 28평이 2억이면 분양가 이야기면 저는 더 이상 떨어질 건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요즘 뭐 공사비로 봐도 그럼요. 뭐 그거는 네. 뭐 불가능한 금액대니까. 그렇죠. 네. 근데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틈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둔촌주공도 사람들 다 미분양 난다고 했을 때 또 용감하게 하신 분들은 또 10억을 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그 작은 평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 작은 평수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사실은 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것뿐이지 정말 많이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얼마나 잘 찾고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하게 이제 하냐에 네. 따라서 저는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면 뭐 이제 1억을 모으고 시작해라 뭐 네. 아니다 5천도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회초년생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한 여기 정도까지는 그냥 우선은 뭐 생각하지 말고 모아라 이런 금액대도 좀 있으세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 웬만한데 이제 하려면 최소 1억 정도 있긴 해야 돼요. 근데 1억 이제 정도? 근데 이제 정말 이례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한 잘 정말 찾으면 한 5천만 원도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제 내가 또 현금 흐름이 또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 한 달에만 1,000만씩 벌어요. 그러면 5천만 원 하고 5천만 원 갖고 있는 걸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뒤로 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벌고 50만밖에 저축을 못 해요. 그러면 좀 여윳돈이 좀 많아야겠죠. 뭐 한 1억 정도는 있어야지 네. 뭐 역전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앞바퀴 제가 항상 앞바퀴 뒷바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앞바퀴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뒷바퀴는 투자소득이라고 보면 이제 앞바퀴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좀 종잣돈을 더 모으셔야 되고 앞바퀴가 크신 분들은 종잣돈이 적어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요즘에 거래량이 막 늘어난다고 하고 뭐 네. 지금 서울 거래량 뭐 7천 건 돌파한다 막 네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면은 네. 아 지금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뭐 먼저 하면 좋겠지만 네네. 또 뒤늦게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네.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뭘 주의를 해야 될지. 예, 항상 이런 조바심에 고점에서 잡는 게 문제예요. 오를 대로 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보다 훨씬 오른 거 그런 거 잡- 요즘에 실거래보다 대부분 높아요. 높아요. 호가가 훨씬 높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남아도 차익이 많지가 않더라. 예,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면 직격탄을 맞더라. 그래서 네. 이제 노도강에 그 영끌에서 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경매 많이 넘어오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말아라. 예, 무리해서 하지 말고 아까도 한 단계 낮춰라. 그러면 내가 아까 뭐 내 전재산을 끌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낮춰서 조금 적은 거 조금 그 등급을 낮추고 차라리 종잣돈을 모아서 다른 거 투자할 수 있는 그 종잣돈을 만들어 놓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거래량이 많고 언론에서 오른다 할 때 들어가는 분들이 항상 끝이 안 좋더라. 2006년도에도 그랬고 2022년도에도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막 좋다 막 했을 때 들어가신 분들 재미 보나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예. 언제 들어가야 되냐? 엊그제처럼 주가 폭락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때 좀 들어갔어요. 종가로 샀거든요. 네. 예. 삼성전자 네이버랑 샀는데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좋다 할 때보다는 좀 안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투자 측면에서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 인터넷 짤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4만 원일 때는 아무도 네. 안 사다가 갑자기 7만 원 되니까 산다고 그러니까, 하냐고 네, 뭐 이런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사실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맞아요. 거고 그렇게 네. 생각하면 지금 부동산도 어찌 보면 막 신축 선호도 네네. 막 이렇게 높을 때 또 신축 따라 사기보다는 네네. 다른 거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예, 전략을 좀 다르게 사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시대의 트렌드가 또 바뀌고 네네. 또 세대가 또 바뀌면서 네네. 신축이 더 갈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맞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효율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도 그렇게 꼭지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 현재 시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 그렇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된다. 지금도 늦진 않았다. 한 예. 1억 정도 있으면은 뭐 보통 어떤 거를 지금 하는 게 좀 괜찮을까요? 뭐 지역을 정하긴 좀 그렇지만 뭐 저는 정도라도? 수도권의 분양권이 괜찮아요. 수도권 네. 분양권. 왜냐면 이런 거죠. 왜냐면 수도권의 분양권은 지금 가격이요. 그 분양가 자체가 2년 전 가격이에요. 네. 2년 전, 3년 전에 분양가 자체가. 근데 분양가는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분양권인데 이게 그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피로 던지는 물건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그게 근데 이게 상품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피 분양권이 이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이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했거나 문제 때문에 잔금을 못 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마피로 던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마피로 잡으면 근데 지금 분양가나 이제 건축비나 이런 게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가격의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사면은 그렇게 저는 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최진곤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성질 자체가 뭐 이렇게 느긋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또 꾸준히 뭐 어찌 보면 평생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 부동산 투자, 뭐 부동산 매수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로 꼽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20년 지금 뭐 소소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2004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원칙인 것 같아요. 원칙.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상한 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다음에 불법적인 거 하지 않는다. 뭐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약간 좀 이상한 것들이 있었고 그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가 약간 편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거는 저는 안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 시류에 너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원칙들. 그다음에 너무 고점에 잡지 않는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 자신을 믿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해도 저는 밀어붙여서 성공한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느냐. 그런 원칙들 몇 가지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너무 무리하지 않는다.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않는다. 그런 원칙들을 그냥 저는 꾸준히 그래도 지켰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막 어마무시한 성적을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큰 탈 없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원칙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원칙들을 꾸준히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하고 그러면은 싶습니다. 또 원칙 얘기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네. 원칙을 다들 지키려고 하다가 네네. 못 지키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시면서 네. 같이 하던 사람들, 잘하던 사람들 맞아요. 갑자기 꼬꾸라지는 맞아요. 경우들도 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뭐가 차이였을까요? 욕심이 많으세요. 욕심이요? 네, 욕심이 과욕을 부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본능을 얻는려야 되거든요. 사실 투자 시장에서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사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힘들어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해보시면.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주식은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엊그제 같은 하락장 있지 않습니까? 다 떨어진다고 할 때 한번 미친 척 한번 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력을 키우는 거죠. 사실 그럴 때 기회가 또 좋은 기회가 많이 네.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사보시고 아니 여러분 한 100만 원, 몇십만 원 이 정도는 날려도 되는 돈이니까 그리고 한번 해보시고 맞네? 이거를 머리로 느낀 게 아니라 몸으로 느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담력을 키우셔서 공포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부동산 공포장이 언제였냐? 2022년 말, 2023년 초였거든요. 그때 잡으신 분들은 다 대박 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잡으신 분들 주식에서 공포장일 때 잡으신 분들 다 돈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고 사업이든 투자든 좀 이렇게 출구 전략을 갖고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좀 이렇게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해주신 거대로 이제는 이제 2+2기 때문에 네. 그냥 4년 단위로 네. 생각하는 게 잘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사면 28년에 파는 거니까. 그렇죠. 28년쯤에도 과연 지금보다 수익률이 엄청 좋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올라가니까 그렇죠. 뭐 최근 3개월만 보고 사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4년. 그렇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막 이렇게 등락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있지만 결국에 4년 뒤에 팔아서 돈 그렇죠.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아까 말한 대로 꼭 3개월 안에 안 오르면 난리가 3개월 안에 나죠. 갑자기 막 빠지면 네. 거기다 누가 직거래 해가지고 맞아요. 갑자기 밑에 딱 맞아요. 찍히면은 이거 뭐냐고. 맞아요. 사실 그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진권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또 워낙 핫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급할 그럴 마음이 또 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진정하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앞으로 전망이 또 어떤지도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